며칠 전 한국의 한 국제관계연구소에서 기밀로 분류된 보고서가 한 외신 기자를 통해 유출되며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은밀한 협력,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거래들. 처음엔 그저 또 하나의 음모론적 주장이라고 생각했지만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놀라운 사실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병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방 배치를 위해 준비된 것으로 보였고, 이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동맹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병력을 운송하는 비밀 루트로 추정되는 시베리아의 철로 지도와 이를 증명하는 위성 사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무기뿐만 아니라 고품질 석탄과 희귀 광물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유엔 제재를 무시하고 대량의 석유와 군수 물자를 북한에 공급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공개되자마자 즉각 한국과 국제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특히 북한과 군사적 대립 관계에 있는 한국에서는 북러 동맹의 현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고 정치권은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주요 뉴스 채널에서는 하루 종일 이 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내보내며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이 폭발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이런 거래를 하고 있었다면 우리 정보기관은 도대체 뭘 한 거냐? 이제 북한이 러시아의 군사력을 등에 업으면 한반도 평화는 끝이다. 러시아는 정말 북한과 손을 잡은 거야? 이건 진짜 심각하다. 특히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은 러시아의 태도였습니다. 러시아는 보고서가 유출된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자주권을 위한 정당한 전쟁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북한과의 협력에 대해 전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대사관 측은 한국 언론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며 추측성 보도에 대해 답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을 뿐입니다. 이는 한국 국민들의 불안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북러 간의 거래가 드러난 상황에서 또 하나 화제가 된 것은 중국의 태도였습니다.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전혀 밝히지 않았고, 한 외신 기자가 베이징 외교부의 대변인에게 이 문제에 대해 질문했을 때 돌아온 답변은 단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 우리는 각 당사자들이 국면을 완화하고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하길 희망한다. 이 모호한 태도는 한국 사회에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러 밀착에 거리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한미일 대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음으로써 한국은 더욱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특히 한국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한국이 북한과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무시당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음과 같은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북한은 러시아랑 거래하면서 제재를 피하고 잘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걸까? 중국이 이렇게 침묵을 지키는 것도 웃기다. 결국 다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는 거잖아. 한미일이 동맹이라는데 막상 보면 우리만 계속 북한한테 끌려다니는 것 같아.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왜 이 보고서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을까요? 정부 관계자들은 보고서가 나온 뒤 급히 대책 회의를 열며 북러 간의 군사 협력이 가시화된다면 이는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의구심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 보고서를 처음 접했을 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국제 정세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끼어들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병력을 러시아로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데 여기에 석탄과 석유, 심지어 군수 물자까지 교환하며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니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러시아가
북한의 노동자를 이용해 전쟁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북한이 노동자를 극도로 저임금으로 시베리아에 파견하고 이를 대가로 러시아가 유엔 제재를 피해 군사 물자와 석유를 공급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이 이야기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저는 너무도 궁금해졌습니다. 기밀 보고서 유출 이후 한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가안보실, 국방부, 외교부가 긴급 회의를 소집하며 북러 간의 밀착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단순히 북한의 도발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지형을 뒤흔들 만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과 손잡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문제가 하나로 얽히게 된 상황이었기에 한국의 대응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상황이 단순히 한국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러시아의 행동은 미국과 나토, 일본까지 자극할 수 있는 문제였고 중국의 모호한 태도 역시 이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유출된 보고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긴급 회의를 요청하며 북러 간의 비밀 거래가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회의에서 한국 대표는 위성 사진과 기타 증거를 공개하며 북한 병력의 러시아 파견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도발을 넘어 국제 질서 자체가 도전받는 순간에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인 러시아가 제재를 무시하며 북한과 거래를 지속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은 강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을 신냉전의 시발점으로 규정하며 추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와 북한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전략적 범죄 동맹을 결성했다며 국제사회의 강경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러시아는 유엔 회의에서 한국의 주장을 근거 없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일축하며 북한은 우리와 오랜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일 뿐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한편 중국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이 명확한 태도를 보여주길 원했지만 중국은 우리는 제3국 간의 협력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불만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대응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 내부에서는 예상치 못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보고서 유출 이후 여야 정당은 이 문제를 두고 날선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북러 간의 협력은 우리가 오랫동안 예견했던 문제라며 이번 사태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외교적 실패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움직임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건 명백히 정부의 책임입니다. 국제사회에 호소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일부 국민들은 한국이 여전히 국제 정세에서 고립된 위치에 있다는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왜 우리는 항상 북한의 도발에만 휘둘려야 하느냐, 국제사회가 우리를 제대로 도와줄 거라는 보장이 있느냐는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손을 잡았다는 사실 자체가 무서운데 우리나라는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중국은 자기네 이익만 챙기고 미국은 우리를 북한의 방패막이로 쓰려고만 하잖아. 이게 우리 외교 현실이다. 결국 우리는 자주 국방을 강화해야 한다. 누가 우리를 대신 지켜줄 거란 말인가? 북러 간의 밀착은 미국과 일본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 일본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려 했고 동북아에서의 삼각동맹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정상과의 긴급 회담을 추진하며 북러 동맹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억지력이라는 두 가지 전략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준비하며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유럽과 협의 중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역시 러시아와 북한을 겨냥한 무역 제한 조치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군사적 억지력은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군사 지원을 강화하며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존재감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 요격 미사일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중국을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냉전을 재점화하려는 불필요한 도발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바로 그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한국 국민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국제 문제에 무관심했던 많은 이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정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우리도 더 이상 강대국들의 게임에만 휘둘려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이 정말로 자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북한이나 러시아, 심지어 중국까지 우리를 무시하는 이유는 우리가 강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변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소리와는 별개로 여전히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반도의 미래는 이제 단순히 북한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세계적 차원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러 간의 은밀한 협력이 국제적으로 드러나면서 한국 정부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지형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제사회의 경고와 제재가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북한은 오히려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 우리는 러시아와의 전후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라며 자신감을 드러냈고, 러시아 또한 북한과의 협력에 대해 명확히 선을 긋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 유엔에서 진행된 논의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지지부진해졌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추가 제재 결의안은 채택되지 못했고, 한국은 더욱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러 협력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정보기관을 총동원했습니다. 국정원과 군 정보당국은 북한의 병력 이동과 러시아로의 파견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했으며, 이를 통해 중요한 정보를 포착했습니다. 첫 번째 발견은 북한 병력의 규모와 역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위성 사진과 러시아 내부 정보망을 통해 확인된 결과 북한은 약 1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러시아로 파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전투 병력이 아니라 전쟁에 필요한 탄약 운송, 차량 수리 등 보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자국 내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 병력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두 번째 발견은 은밀한 에너지 거래였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제재를 우회해 대량의 석유와 가스를 공급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의 희귀 광물과 탄광 노동력을 제공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산 석유를 기반으로 한 군사 장비 생산을 가속화하며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드러나자 한국 내부에서는 다시 한번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충분한 사전 대비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출했고, 언론은 한반도가 새로운 냉전의 중심에 서 있다며 연일 관련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긴장된 상황 속에서 한반도의 위기를 더욱 악화시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이루어진 군사훈련이었습니다. 2025년 1월 러시아는 극동 지역에서 대규모 해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에는 북한의 군사 대표단도 참여했으며, 북한은 자국제 미사일을 러시아 측에 시연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이 훈련이 진행되던 중 러시아의 군용기가 동해 상공으로 접근하며 한국의 방공식 별구역을 침범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공군은 즉각 대응해 전투기를 출격시켰지만 이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단순 훈련 중 항로를 이탈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국 언론은 이를 러시아와 북한의 고의적 도발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한국을 시험하고 있다. 이제 동북아에서 북한은 러시아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는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내에서는 즉각적인 군사적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한미일 동맹이 먼저 선제 타격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훈련에 대해 침묵하던 중국이 한국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에서 한국 공군의 대응을 과잉 반응이라고 지적하며 지역의 평화를 위해 자제해야 할 책임이 모든 당사국에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태도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또 다른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을 완전히 비판하지 않는 이유를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러시아와의 경제적 협력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북한은 중국의 완충 역할을 하는 국가입니다. 중국이 이 문제에서 확실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한국 국민들은 이러한 외교적 분석보다 중국은 결국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냉소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가 도발을 해도 침묵하면서 정작 우리가 대응하면 비판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러시아 군용기의 동해 접근 사건에 대해 유엔과 동맹국들이 나서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해당 군용기의 항로 이탈이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 훈련에 참여했지만 한반도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계획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내부의 분위기를 조금 누그러뜨렸지만 국민들 사이의 불신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북한은 언제든 다시 도발할 수 있다. 러시아는 결국 우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의견이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 상황을 단순한 위기로 끝내지 않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강화할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북러 간의 협력은 분명히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는 동맹국들과 함께 더 강한 국제적 연대를 구축할 것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도발이 결코 성공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단순히 방어적인 태도로 상황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강대국의 외교 전쟁에서 한국은 더 이상 조연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심어주기 위해 한국은 대담한 결단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북러 간의 은밀한 협력으로 시작된 위기 속에서 한국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단순히 방어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국제사회와의 강력한 협력을 통해 한국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안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이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위기를 넘어선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과 협력해 북러 간 협력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안을 준비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을 중심으로 한 이 새로운 결의안은 북한의 병력, 제공과 에너지 자원의 교환을 구체적으로 규탄하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했습니다. 특히 이번 제재안에서 한국은 단순히 피해국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적극적인 제안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유엔 연설에서 한국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위기를 단순히 한반도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질서를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도발이 뒤따를 것입니다. 이 연설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이 기존의 수동적인 외교적 자세에서 벗어나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은 이 기회를 활용해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도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이 단순히 동북아시아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다 광범위한 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주 국방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북러 협력의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난 이후 많은 국민들이 한국의 군사적 준비 상태를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으며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최첨단 방어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기존의 방공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제 미사일과 북한의 자체 제작,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와 자체 개발된 요격 시스템을 보강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발표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방어가 아닙니다. 어떤 위협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이 단순히 미국과의 군사 협력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기술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정부는 방산업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한국의 군사 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국민들은 우리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고 군 복무에 대한 인식 역시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북러 협력이 강화되면서 한국은 북한 내부의 균열을 일으킬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대북 심리전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북 방송과 대북 전단을 통해 북한 체제의 취약성을 폭로하고 러시아와의 협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지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극심한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에서 착취당하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알렸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에게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북한 내부의 동요를 일으키는 데 성공적이었습니다. 일부 탈북자들은 이후 인터뷰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이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을 키웠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북러 협력을 비판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는 않는 균형 외교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경제 협력 강화은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북러 협력에 대한 비판에 동참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이 원하는 첨단 기술 협력을 제한적으로 제공하면서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했습니다. 대화 채널 유지와 한국의 북러 협력이 동북아의 안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북러 협력을 비판하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억제하는 역할을 일부 수행했습니다. 이번 위기는 한국 국민들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과거에는 국제 문제가 정부나 외교부만의 문제로 여겨졌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많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국제 정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많은 이들이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며 토론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SNS에는 다음과 같은 글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이번에 깨달았다. 앞으로 더 준비된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는 우리가 단순히 미국이나 일본에 의존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줬다.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더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국제사회의 리더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서 K컬처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이번 위기를 통해 단순한 피해국이 아닌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북러 협력으로 촉발된 위기는 한국의 외교, 안보, 경제를 모두 시험했지만 이를 통해 한국은 더 강하고 단합된 나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북러 간의 협력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한국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등에 업고 그들의 도발에 강력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라는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미래는 여전히 도전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제 한국은 과거보다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한국이 단순히 생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속에서 빛나는 나라로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보셨다시피 한국은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단합된 국민의힘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도전이 계속될 수 있겠지만 한국의 저력은 더 큰 성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